안녕하세요. 66살 박금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정말 속이 시원한 일이었거든요.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도 통쾌하실 거예요. 35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았어요. 그때 저희는 29살이었고 갓 태어난 아들 준호를 안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타지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세탁소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며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5년을 버텨낸 후 드디어 작은 세탁소 하나를 인수할 수 있었어요. 세탁소 운영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고 손은 늘 거칠어졌죠. 하지만 우리만의 사업이 생겼다는 기쁨이 컸어요.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어요. 준호는 그런 저희를 보며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말하던 아이였죠. 다행히 공부도 잘해서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실리콘밸리의 한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렇게 20년이 더 흘렀어요. 세탁소는 이제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고 저희 경제 상황도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중산층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준호가 32살이 되던 해 저희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시카였어요. 한국계 2세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아이였죠. UCLA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고 당시에는 LA 다운타운의 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시카는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하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한국어도 어눌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결혼식도 한국 전통과 미국 스타일을 적절히 섞어서 멋지게 치렀죠. 저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여기며 잘 대해줬어요. 제시카도 처음에는 저를 잘 따랐고요. 결혼 후 2년이 지나서 손녀 소피아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저는 손녀를 돌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퇴근 후에 아이를 봐주고 주말에는 공원에 데리고 가서 놀아주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님, 소피아 음식은 제가 직접 만든 걸로만 주세요 라든지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말해주세요 라든지 하는 식으로요. 저는 며느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손녀에게 한국 전래 동화를 들려주려고 하면 어머님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 음식을 해주려고 해도 소피아는 미국 음식에 익숙해야 해요 라고 거절했죠. 마치 한국적인 것들을 모두 배제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았어요. 세대 차이도 있고 제시카 나름대로의 교육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3년 전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30년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울었던 동반자를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 때는 제시카도 많이 울어줬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고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제 가족은 아들과 며느리뿐이니까 더욱 화목하게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세탁소를 정리했어요.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번 돈과 남편의 생명보험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합쳐서 제법 목돈이 생겼어요. 대략 30만 달러 정도였죠. 그런데 작년 초 준호가 저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며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소피아도 크고 있고 해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소피아도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고. 저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40만 달러였고 다운페이먼트로 8만 달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좀 부족해서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시카도 옆에서 죄송해요 어머님 하며 미안해했고요.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뭘 미안해해.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래서 제 예금에서 8만 달러를 내줬어요.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었어요. 안전을 위해서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엄마 그럴 필요까지야. 준호가 말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집 구입 때 명의를 준호 70%, 저 30%로 등록했어요. 제가 낸 돈의 비율보다는 적게 했죠. 어차피 아들 가족이 살 집이니까 제가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 구입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로스앤젤레스 동쪽 지역의 괜찮은 동네에 있는 3베드룸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아이가 놀기에도 좋았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사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저도 자주 놀러가서 소피아와 시간을 보냈고 제시카도 예전처럼 저를 잘 대해줬어요. 어머님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라고 고마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미묘하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놀러가면 예전처럼 반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자기들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저도 너무 자주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방문 횟수를 줄였어요. 그런데 제시카의 태도는 점점 더 달라졌어요. 제가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면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간섭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소피아가 저에게 안기려고 하는데 제시카가 소피아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아이를 저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올해 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평소처럼 손녀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저는 노크를 했어요. 그런데 제시카가 나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는 미리 약속을 잡고 오세요.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 집이라고? 내가 8만 달러나 내서 산 집인데? 그러자 제시카가 더욱 당당하게 말했어요. 다운 페이먼트는 제가 낸 거예요. 그리고 매달 모기지도 저희가 내고 있고요. 어머님이 돈을 빌려주신 건 고맙지만 집의 실질적인 주인은 저희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빌려준 거라고? 난 공동명의자야. 하지만 제시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는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이 여기 살지도 않으시면서 왜 자꾸 와서 간섭하세요? 그 순간 정말 울화가 치밀었어요. 3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내가 가족이라고 여겼던 며느리에게서 말이에요. 그래 알겠어. 내가 간섭쟁이구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가족을 도와준 게 죄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해 볼까도 했지만 준호는 아내 편을 들게 뻔했어요.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제시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제시카가 저에게 한 말은 정말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어머님 왜 연락도 없이 오세요? 우리 가족 일에 너무 관여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족 일이라고? 소피아는 내 손녀인데? 그렇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가 돌보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너무 나서시면 아이도 혼란스러워해요. 그때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냥 돈을 빌려준 외부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인 친구들에게 털어놨어요.
같은 세탁소를 운영했던 김 사장님,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이 권사님, 그분들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는 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금순이 당신이 너무 착해서 당하는 거야.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8만 달러나 내줬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 권사님도 붕괴하셨어요. 그 며느리가 정말 철이 없구나.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분들이 한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금순이 당신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해.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며느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박 변호사님이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공동명의자시니까 법적으로는 집을 매각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법원을 통해서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어머님 경우는 가족 간의 문제니까 아마 중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 이제 현실을 보여줘야겠어. 그 주말에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있을 때 나와봐. 준호는 뭔가 불안한 목소리로 엄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와서 이야기하자. 다음 날 준호가 혼자 왔어요. 저는 차근차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제시카가 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일, 병원에서 했던 말들까지 모두 말해줬어요. 준호는 들으면서 점점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제시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내 아내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돈 빌려준 남남으로 여기고 있어. 준호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시카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마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오해? 준호야, 이건 오해가 아니야. 내 아내의 본심이야. 하지만 준호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잘 말해 볼게요. 저는 그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변호사와 상담했어.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어. 뭐라고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내가 30% 공동소유자니까 법적으로 매각을 요구할 수 있대.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이유가 없잖아.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집 구할 돈도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그런 걱정까지 해줘야 해? 저는 정말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제시카한테 단단히 말할게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내가 며느리한테 받은 모욕을 네가 알아? 나는 이제 결정했어. 준호는 울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제시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준호한테 들었어요. 정말 집을 파시려고 하세요?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마 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변호사와 상담까지 다 끝났어. 어머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디서 살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여기는 너희 집이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제시카가 한참 말이 없더니 조금 다른 톤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사과?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믿을 수 없어. 너는 이미 내 본심을 다 보여줬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주에 제시카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소피아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소피아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속으로는 반가웠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제시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정말 엄마처럼 모실게요. 집에도 언제든지 오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제시카 늦었어.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어머님, 그러면 소피아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없으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제시카가 아이를 방패막이로 쓰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어요. 소피아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어른들 문제야.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내가 책임져. 제시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소피아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저는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집 시세를 알아봤어요. 1년 반 만에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45만 달러 정도로 평가됐어요. 중개인이 말했어요. 요즘 시장이 좋아서 빨리 팔릴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계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준호에게 최종 통보를 했어요. 집이 45만 달러에 팔린다면 내 몫은 13만 5천 달러야. 너희가 그 돈을 줄 수 있으면 매각을 안 하겠어. 하지만 못 주겠다면 2주 안에 집을 비워. 준호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내 아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집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정도 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집을 내놓자마자 정말 문의가 많이 왔어요. LA 동쪽 지역의 괜찮은 단독주택이라서 인기가 좋았어요. 일주일 만에 세 팀의 바이어가 경쟁하기 시작했고 결국 47만 달러의 계약이 체결됐어요. 제시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시카, 기회는 충분히 줬어. 내가 그걸 발로 찬 거야. 어머님,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저희 같은 서민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서민? 그럼 나는 뭐야? 나도 평생 남의 빨래나 하면서 겨우겨우 모은 돈인데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했잖아. 제시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집이 정식으로 팔렸어요. 47만 달러에서 각종 수수료를 빼고 나니 44만 달러 정도가 남았어요. 제 몫인 30%는 13만 2천 달러였어요. 처음에 낸 8만 달러보다 5만 달러 이상 더 받은 셈이었어요. 물론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준호네 가족은 결국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원래 살던 곳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이었지만 단독주택에 비하면 당연히 좁았죠. 매각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준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제시카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아들이 늦게나마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준호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해. 네, 엄마. 그런데 제시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후회한다고 하면서.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저는 더 이상 제시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소피아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좀 아팠어요. 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진 건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도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호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피아가 혼자 저희 집에 왔어요. 학교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온 거였어요. 9살 아이가 혼자 그런 일을 한 걸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피아, 너 어떻게 혼자 왔어? 엄마, 아빠가 알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할머니 만나지 말래요. 근데 나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싸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급히 제시카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피아가 우리 집에 와 있어. 제시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네? 소피아가요? 학교에서 안 왔길래 찾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데리러 와.
30분 후에 제시카가 달려왔어요. 소피아를 보자마자 왜 혼자 이런 짓을 했어? 라며 다그쳤어요. 저는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아이한테 화내지 마. 이건 우리 어른들이 만든 상황이야. 제시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소피아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제시카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 깨달았다고? 네. 집을 잃고 나서야 어머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저는 제시카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교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제시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행이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머님, 그래도 소피아 때문에라도. 아이가 할머니 없이는 정말 힘들어해요. 그때 소피아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랑 계속 놀고 싶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조금 열기로 했어요.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기로 한 거였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시카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조건이요? 첫째, 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에 대해서 준호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해. 둘째, 앞으로는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 셋째, 소피아와 나와의 관계에 절대 간섭하지 마.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 주에 준호까지 함께 모여서. 제시카가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행동했는지,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준호도 그 자리에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가족으로서의 예의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한 달에 2~3번 정도 만나고 있어요. 제시카도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며 음식도 차려주고 어머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며 상의도 해요. 물론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약간 어색한 면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서로 존중하는 관계는 유지되고 있어요. 소피아는 이제 자유롭게 저를 찾아와요. 주말에 하루 종일 함께 보내기도 하고 방학 때는 며칠씩 제 집에서 지내기도 해요.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양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물론 집을 매각한 건 극단적인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시카는 계속 저를 우습게 봤을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나가야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는 법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무조건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처음부터 극단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없어요. 먼저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해요. 저처럼 법적인 권리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만남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고요.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강해져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